오늘 살펴보는 센스 앤 넌센스에서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진화론의 5가지 접근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케빈 렐런드는 진화 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현재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행동과학과 진화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케빈 렐런드의 책 다윈의 미완성 교양곡은 예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케빈 렐런드는 오늘 소개하는 5종족 중에서는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에 속하는 학자인 듯 합니다. 이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에 속하는 또 다른 계보의 학자로는 조지프 헨릭이 있고요. 예전에 위어드라는 책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물학은 오늘 소개하는 5종족 중에서 가장 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생물학 하면은 두 사람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에드워드 윌슨이고요. 그의 책 사회생물학은 1975년에 출간되었는데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생물학의 마지막 장에서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의 행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 특히 생물학자 로버트 트리버스와 빌 해밀턴의 통찰력이 인간 행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광범위한 주제들, 이를테면 인간의 성적 차이, 공격성, 종교, 동성애, 외국인 혐오 등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사회과학은 생물학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충격적 예측까지 내놓았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사회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물학 하면 떠오르는 학자 두 번째가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의 너무나도 유명한 책 이기적 유전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에드워드 윌슨과 리처드 도킨스의 공통점은 둘 다 유전자 관점을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책들은 유전자 관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 관점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어떤 특징이 진화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가장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에서 출현 빈도가 증가할 형질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는 것이다. 둘 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동물적인 측면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킨스가 좀 더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도킨스는 사회생물학적 방법론을 인간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문화가 인간을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생물학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에 반해 자신의 신념을 떳떳이 밝히는 과학자로 유명한 윌슨은 이러한 도전을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사회생물학의 유전자적인 관점은 사회과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사회과학자들은 유전자보다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전자는 문화의 고삐를 쥐고 있다는 유명한 말에서 보듯 윌슨은 인간의 생물학적 유산이 문화를 제약한다고 간주한 것이 분명하다. 대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은 아직도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문화 때문에 일어나며 유전자는 역할이 미미하므로 인간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한편 사회생물학의 유전자적인 관점은 기존의 집단 선택을 옹호하는 동물 행동학자들과도 충돌하였습니다. 가장 첨예한 논쟁은 동물의 자기 희생적 행동을 놓고서 벌어졌습니다. 집단 선택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집단을 위한 희생을 이야기하며 자연 선택이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맹수들이 싸울 때 상대를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히 죽일 때까지 싸우는 집단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릴라들이 서로 싸울 때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싸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그냥 우열을 정하는 정도로 싸우는 것이죠. 반면에 사회생물학에서는 개체가 유전적 이득을 따져 자기 희생적 행동을 선택한다는 혈연 선택론을 내놓았습니다. 유전자를 공유한 친척이나 가까운 개체들의 생존을 도모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남길 수가 있으니 자신의 희생에 대한 비용을 따져서 만약에 그 이득이 더 크다면 희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혈연 선택과 집단 선택은 현재까지도 논쟁이 있는 듯합니다. 에드워드 윌슨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단 선택설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리처드 도킨스 및 여러 후학들이 맹공을 가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행동 생태학은 사회생물학의 인류학적 버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구절에 인간 행동 생태학의 여러 특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학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인간 행동의 차이점 중에서 거주지에 대한 적응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간 행동 생태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반응하여 진화한다는 가정 아래 주어진 맥락에 적합한 인간 행동을 계산하기 위해 종종 수학적 모델을 구축한다. 그런 다음에는 주로 수렵 채집인이나 농부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사회를
연구함으로써 모델의 예측력을 검증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연구 주제, 방법론 등에서는 인류학과 이 인간행동 생태학이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작동하는 이론적인 틀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행동 생태학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인간은 환경 조건에 대응하여 행동을 유연하게 바꿈으로써 일생 동안의 생식 성공률을 최적화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환경 조건에 대응해서 행동을 유연하게 바꾸고 이로써 생식 성공률을 최적화한다. 이것이 가정이고 따라서 이 인간 행동 생태학의 연구는 주어진 환경 조건 하에서 생식 성공률을 최적화하기 위한 최적의 행동 패턴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실제와 비교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부자들은 자녀를 적게 낳게 되었습니다. 후기 산업사회, 이게 일단 환경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후기 산업사회에서 생식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인간이 더 이상 생식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가능하겠고요. 인간 행동 생태학자 중에 일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를 적게 갖고 1인당 자원 배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최적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부유층의 손주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이 인간 행동 생태학자들은 이런 연구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메이스에 의하면 부유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유한 가정일수록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메이스는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인식이 유포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문화적 과정의 영향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다. 이는 인구학적 변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행동 생태학만으로는 부족하며 문화 진화론의 모델을 분석의 틀 속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 진화심리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이 인간행동 생태학은 문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네 번째로 나오는 문화 진화론의 도움을 받아서 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진화심리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간행동 생태학과 진화심리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적응이란 선택의 진화사를 가진 개념으로 어떠한 형질이 특정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연선택의 관문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적응적이란 어떠한 형질이 현재 생식 성공률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적응은 이미 자연선택의 관문을 통과한 것이죠. 반면 적응적 이라는 것은 어떤 형질이 현재 환경에 적합하여 생식 성공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인간행동 생태학은 현재의 적응적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진화심리학은 과거의 적응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설명은 전형적인 진화심리학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먼스에 의하면 인간의 적응 중에 상당수는 우리 조상이 살았던 과거의 세계에 대한 적응이며 현재의 적응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컨대 식사에 함유된 당분이나 지방에 대한 인간의 미각은 고칼로리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었던 과거 수렵채집인 시절의 적응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쾌감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인간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적응은 심리적 수준에서 발견되며 행동을 제어하는 인지기구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행동 생태학자들은 대체로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인간들 사이에서 적응적 행동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찾아낸 행동이 인간의 적응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행동 생태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에 반해 후자는 적응을 구성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이 메커니즘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한다. 인간 행동 생태학은 좀 겉의 행동을 살펴보고 진화심리학은 그 심층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진화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화된 심리적 메커니즘 EPM이라고 하고요.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 이 용어는 코스미디스와 투비가 만들었으며 진화된 심리적 메커니즘은 정신적 적응을 의미하고 뇌 속의 정보처리 회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개념은 진화적 적응 환경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iveness EEA라고 합니다. 이 EPM의 모듈성을 놓고서는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 EPM이 절연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작동한다. 아니면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 여기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합적인 인지가 일어난다. 뭐 이런 논쟁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스에 의하면 EPM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특정 영역의 문제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종합적인 해결책은 유기체를 올바른 적응적 해결책으로 유도하지 못한다.
종합적인 해결책은 설사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오류가 너무 많으며 따라서 유기체에 부담이 된다. 성공적인 해결책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모듈적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코스미디스와 투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화심리학과 사회과학은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 상반된 모델을 채택했다. 전자는 다수의 영역 특이적 모듈을 강조하는 데 반해,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이요. 사회과학, 후자는 소수의 영역 일반적 과정을 강조한다고 규정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진화심리학자들을 향해 인간의 뇌가 지니는 모듈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지적하며 인간의 정신은 영역 일반적 특징도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감각의 개념을 개척한 철학자 퍼도는 말초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정보가 뇌에 전달되는 수준에서는 모듈성이 작용하며 중앙에서 인식이 처리되는 수준에서는 일반성이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감각 입력은 계획, 추론, 정신상태, 기속,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일반적 인지과정 속으로 들어간다. 극단적인 진화심리학자들은 인식이란 지각과 행동을 직접 연결하는 모듈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여러 개의 모듈들은 각각 병렬로 배열되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량 모듈성이 뇌의 작용 방식을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권위자들에 의하면 진화심리학자들은 결코 이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모듈이 영역 특이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모듈 간의 상호작용에 개방적이라고 한다. 여러 진화심리학자들이 이 모듈성 개념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자가 보기에 이것은 구식의 사고입니다. 인지과학이나 진화생물학이나 그 당시의 컴퓨터, 인공지능에서 여러 힌트를 얻는데요. 처음에 이 진화심리학에 태동할 당시에는 이 컴퓨터와 마음이 모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현재의 컴퓨터는 영역 일반적 사고를 추구하기에 이에 발맞춰서 진화심리학도 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스티븐 핑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EPM의 모듈성을 강조하는 책이고요. 제리 포드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전국적인지 아까 말씀드린 영역 일반적 사고 과정 같은 것들을 다룬 책입니다. 이 두 책은 저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AA, 우리가 이제 뭐 석기 시대에 그때 당시에 우리의 적응이 만들어졌다.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코스미디스와 투비는 설명을 쉽게 하려고 좀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이었는데 아무튼 이 EEA를 플라이스토세의 아프리카 사바나와 동일시하는 고정관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EAA 개념의 문제점으로는 일단 플라이스토세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고요. 또 우리가 이 플라이스토세 후기 때 어떤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연구는 플라이스토세 초기 연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플라이스토세 이전에 이루어진 자연선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화심리학에서는 플라이스토세에서 재형성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런 주장의 전제는 플라이스토세 동안에 유전자 변이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야지 이게 시기상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진화적인 변화는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여러 가지 실증적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진화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그쪽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소 구축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책의 구조를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의 인간 집단이 주로 플라이스토세 조상들의 주거 환경에 적응되어 있다는 견해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러한 견해는 인간을 적소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존재보다는 자연선택에 희생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진화를 환경이 던져준 문제를 유기체가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종의 왜곡이다. 예컨대 적소 구축 이론은 유기체가 자신을 둘러싼 선택 환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인간은 매우 뛰어난 적응력의 소유자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적응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불일치나 적응 시차를 덜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진화심리학은 인간은 과거의 EPM을 갖고 있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류의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적소 구축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꿔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불일치를 덜 경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진화론입니다. 문화진화론은 두 가지 이론에 자극을 받아서 부상을 했는데요. 하나는 미메틱스입니다. 널리 알려진 우리
리처드 도킨스의 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밈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학문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는 자체적으로 진화 과정을 밟는다는 가설을 탐구할 것이다. 문화 진화론은 주로 1960년대에 발달한 두 번째 이론, 즉 문화 변동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이 접근 방법을 고안한 연구자들은 밈에 열광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화가 서로 경쟁하는 변이체들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메틱스 연구자와는 달리 이들 연구자는 현대 진화 이론에서 받아들인 이론적 모델과 방법을 이용하여 문화 변동을 연구했다. 그런데 이 사실 문화라는 것이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문화 진화론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도입했습니다. 문화 진화론자들은 부득불 조작적 정의라는 실용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내린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문화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학습이나 모방 등의 사회적 전달 방식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밑에 문화 진화론자들은 한 사회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특정한 형질로 나눠서 그 빈도를 수학적으로 추적한다.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량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량화를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를 통한 행동의 전파는 생태 환경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인간 행동 생태학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인간이 적응하고 거기에서 최적의 행위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화는 다르다는 거죠. 생태 환경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문화사 자체의 경로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다.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은 제가 깊게 알지는 못하고 책을 읽어본 정도지만은 크게 이들이 거슬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논의들이 있겠지만은 현재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인간행동 생태학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은 유전자와 환경이 기본적인 인간성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화 진화론자들은 문화적 과정이 인간 행동의 흥미로운 측면을 좀 더 강력하게 설명해준다고 믿으며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도 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양측은 유전자와 문화의 상대적 중요성을 놓고 다투고 있지만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유전자와 문화가 둘 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250만 년 동안 두 종류의 정보, 즉 유전자와 문화에 새겨진 정보를 확실히 상속해왔다. 이 이중의 상속.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은 문화 진화론과 진화심리학이 이종교배로 태어난 잡종 식물과 같으며 그 화분 속에 수학적 엄밀성이라는 영양분이 약간 첨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문화 진화론은 문화에 새겨진 정보를 다루고 진화심리학은 유전자에 새겨진 정보를 다룬다. 거기에 수학적 엄밀성을 더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에 관련돼서는 다윈의 미완성 교양곡이라는 책,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던 이 책에 나오는 문화가 진화를 추동한다는 사례들 몇 개만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조리법이 발전해서 몸 바깥에서의 소화를 도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소장 크기가 줄어들게 되었다. 폴리네시아인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고 따라서 지방을 더 저장할 수 있는 유전자가 선호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그 유전자 때문에 비만으로 고생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크와족은 나무를 제거를 했는데 나무를 제거하니까 물 웅덩이가 여기저기에 생기게 되고 이로써 모기가 많이 번성하게 되고 말라리아가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말라리아에 저항할 수 있는 대립형질을 보유한 것이 생존에 유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종족은 서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릭 올든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유전 가능한 정보가 심리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렇게 구축된 심리적 메커니즘은 환경의 자극에 대응하여 행동 반응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적합성 효과가 나타난다. 생물학자들은 물론 진화론에 관심이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대부분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스미스의 자세한 부연 설명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진화 심리학은 심리적 메커니즘과 행동 및 환경과 심리적 메커니즘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심리적 메커니즘이죠. 그 다음에 인간행동 생태학은 환경의 자극 및 적합성 효과에 주목하면서 행동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 그리고 여기에 적합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은 유전자 문화적 계승과 심리적 메커니즘 및 생식 성공률과 유전적 문화적 계승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유전적 문화적
요 관련성. 그다음에 스미스의 설명에는 사회생물학이나 문화진화론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고전적 사회생물학이 행동과 유전자 및 적합성과 행동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문화진화론은 행동을 통해 표출되는 유전 가능한 정보의 문화적 요소를 다룬다고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진화론은 문화적 요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스미스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든 진화론 학파의 설명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는 말로 설명을 마쳤다. 우리도 스미스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래서 오늘은 센스 앤 넌센스 이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과서와 대중서적의 중간 정도 되는 성격의 책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좋은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